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0월 27일 월요일이고요. 춥습니다. 단단히 입고 나가셔야 되겠고요. 제철코라는 생소한 용어가 있더군요. 근데 이게 그 계절에 적절하게 소비하는 소비 트렌드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봄에는 꽃놀이 가죠. 여름에는 그 물놀이 하고,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눈으로 할 수 있는 스포츠들 있잖아요. 네. 눈썰매, 뭐 스키, 이렇게 계절 감각에 맞게 소비하는 트렌드, 이걸 제철코어라고 합니다. 제철코어, 전 제철 음식만 알지. 제철코어는 또 좀 새로운데요. 특히 MZ세대일수록 한정 메뉴나 혹은 한정판 제품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지금만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지금만 가능한 경험을 즐기는 감성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계절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것, 행복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쯤은 이런 제철 코어, 제철의 행복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의 행복한 아침도 밝고 활기차게 시작해 볼게요. 추워진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4,000피 앞둔 코스피입니다. 와, 코스피 4,000포인트 돌파가 정말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정말 역사적인 강세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장중에 3,950선까지 터치를 하면서 장중 또 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계단식으로 지금 고점을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3,700포인트, 지난주에만 3,800, 3,900을 연달아 돌파해버렸죠. 자, 이런 기세라면 이번 주에는 4,000포인트 돌파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 기술주 강세와 또 한미 관세 협상 기대감, 또 미중 정상회담 소식이 맞물리면서 국내 증시에 훈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섹터에 강력한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주에는 사상 처음으로 합산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하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이 밖에 그동안 다소 소외를 받았던 자동차와 2차 전지 중에도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는 또 정말 빅 이벤트가 많아서 우리 주식 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경주에서 2025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죠. 이번 회의에는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 경주로 집중되고 있는데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한중, 또 미중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는데, 특히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또 미중 무역 협상의 진전 여부가 증시의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오늘 29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세부 이행 방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세 무역 협상 타결에 매우 가깝다라고 밝히면서 조기 타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아직 핵심 쟁점을 두고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다면 이 관세 리스크가 사라지는 데 따른 투자 심리 회복, 또 환율 안정 같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아울러 세계 이목은 오늘 30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 쏠려 있습니다. 미중 간 패권 경쟁 속에서 역사적인 무역 협상의 성과를 지켜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또 시장이 눈여겨보는 또 하나의 주요 이벤트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30일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 발표된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번 FOMC 회의에는 또 양적 긴축 종료 여부도 함께 주목되는데요. 만약 금리 인하와 함께 양적 긴축 종료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증시에는 한층 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국내 증시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미 무역 협상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경계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회담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나 미중 정상회담이 진전이 있을 경우 연말까지 랠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반대로 회담이 교착 상태로 끝나게 되면 다시 무역 긴장감이 커지고 투자 심리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네, 이번 주야말로 관련 소식 잘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연명의료 거부입니다. 네,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생애 말기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건수가 306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연명의료란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또 인공호흡기 착용 같은 생명을 연장하기는 하지만 치료 효과는 없는 의학적 시술을 말하는데요. 지난 2018년에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면서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 건수는 46만 건이 넘었고 그중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따라서 중단된 사례 역시 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문서로 남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와 또 연명의료 계획서입니다. 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언제든 등록할 수 있고요. 이 연명의료 계획서는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뜻에 따라서 담당 의사가 작성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인 의사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이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 의사에 따른 이 연명의료 중단 비율인 자기결정 존중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인데요. 2018년에는 전체 연명의료 중단 건수의 32.5%가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는데 지난해에는 50.8%로 상승했고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52.4%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성인이라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따른 이행 비율은 2018년은 0.8%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18.5%로 빠르게 늘었고요. 올해도 의향서 이행 건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환자나 가족들에게는 큰 결심인데 환자가 미리 결심을 하고 나면 가족들이 판단하기에는 더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다음 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은 매달 15만 원 지급입니다. 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인데요. 네.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네, 인구 감소 지역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진행됩니다. 내년 초부터 2027년 말까지 진행되고요. 2년간 약 8,9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7대1의 경쟁률을 뚫고 경기도 연천, 강원도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이렇게 7개 군이 선정됐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4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60%는 지방비로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선정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면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내국인으로 구성된 4인 가구는 매달 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 선정된 7개 군 중에서 신안군과 또 영양군은 군비로 5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요.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그야말로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사업이 청년층과 또 기농, 귀촌 희망자들의 농어촌 이주를 유도하고 또 지역 내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선정의 적절성, 또 지속 가능성, 또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기초지자체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역 선정 과정에서 재정 여력 평가를 충분히 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연내에 이 시범 사업의 성과 지표 체계와 분석 방법 등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요. 또 주민 만족도,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측정한다는 방침이고요. 시범사업 효과 평가를 거쳐서 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소멸, 인구 소멸을 막는 어떤 새로운 해법이 될지 아니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지 앞으로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픽은요? 네, 네 번째 모닝픽은 1년에 1000건입니다. 네, 1년에 1000건. 이거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국내 이 당뇨병 환자 수가 600만 명을 돌파했고요. 고령화가 빠르게 또 진행되면서 환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또 단 음식과 가공식품 섭취가 많아지면서 30대, 40대 젊은 층의 당뇨병 발병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뇨병은 특히 합병증이 더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죠. 그중에서도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합병증이 바로 당뇨발, 정식 명칭으로는 당뇨병성 족부병증입니다. 이 당뇨병 환자 5명 중 1명은 당뇨발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질환은 발에 상처나 궤양이 생겨서 심할 경우에는 괴사나 절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 8개월간 이뤄진 당뇨발 절단 수술이 연간 1000건가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 어떤 연령대에서 당뇨발 수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나이대가 높아질수록 역시 당뇨발 수술 건수가 많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40대는 약 500건, 50대는 약 1,300건, 60대는 약 2,100건이었는데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당뇨발 절단 수술 환자의 72.3%가 60세 이상으로 고령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20대는 11건, 30대는 104건 등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절단까지 진행된 사례도 소수는 있었습니다. 이 당뇨병 합병증은 전반적으로 남성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발 수술 환자 가운데 남성의 비율은 약 80%로 여성의 4배에 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당뇨발 진료비도요,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 당뇨발 환자의 총 진료비는 2019년보다 46%가 늘어난 992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1인당 진료비도 같은 기간 362만 원에서 474만 원으로 31% 상승했습니다. 당뇨발이 특히 무서운 이유는 이 절단을 넘어서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공단 분석에 따르면 당뇨발 환자의 1년 생존율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79에서 84% 사이를 오갔습니다. 이는 곧 당뇨발 환자 5명 가운데 1명은 최초 진단 뒤에 1년 안에 사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처럼 당뇨발이 생명을 위협하는 만성 감염 질환인 만큼 혈당관리 중심의 치료를 넘어서 당뇨발 조기 검진, 발관리 교육을 건강보험 예방급여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픽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 날씨 중요한데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이번 주의 시작은 초겨울 추위가 함께합니다. 밤사이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바깥에 나서실 때에는 두툼한 외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올 가을 들어서 첫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 발효 중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까지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내일까지 때이른 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내일은 서울이 아침에 2도를 보이면서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차차 기온이 오릅니다. 다만 그 전까지 강풍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전국에 부는 강풍에 체감온도는 더 낮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서울이 11도, 강릉과 대전이 12도, 광주와 대구가 13도를 보이면서 해가 중천인 한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북쪽에서 밀려오는 찬 공기가 구름도 밀어내면서 이번 주 내내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비가 지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아주 특별한 곳을 다녀왔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어딘가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난주 저희가 우수중소기업 농특산물 선물 박람회에 다녀왔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제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곳이 있어서 오늘 또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 지방 놀러 가면 그 지역 특산물 파는 가게 들어가서 이렇게 뭐 직접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네. 보는 맛이 또 있거든요. 그럼요. 네. 볼거리도 상당한데요. 우수중소기업 농특산물 선물 박람회 그 두 번째 이야기 장터로 함께 떠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손은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경기도 안산 상록수 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의 농특산물과 중소기업 제품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곳 박람회 현장, 그 열기가 오늘도 아주 뜨거운데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제품과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야,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어머, 야, 여기는 저희 어머니 아버님들의 필수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 여기 보니까 와, 스마트폰 케이스가 이렇게 또 네, 있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핸드폰이 바뀌었을 때 케이스 바꾸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핸드폰 큰 걸로 바꾸잖아요. 그래도 그냥 갖다 끼우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카메라 구멍이 없죠? 네. 자, 사진 찍을 때 불편하지 말고 살짝 올려만 주세요. 그리고 카메라가 올라옵니다. 여기 수납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요. 네. 제가 특별히 더 가죽으로 더 만들어 놨어요. 뭐야. 자, 전체 양면 다 가죽입니다. 100% 가죽 제가 다 만들어 드립니다. 네, 진짜 좋은데요? 그리고 심지어 디자인도 예뻐요. 감사합니다. 오, 그리고 가죽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어머. 아니, 무슨 가죽이에요? 다 전체 소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소가죽으로. 네. 여기는 이제 휴대폰 케이스는 우리 어머님들이 조금 좋아하셨다. 그렇죠. 하신다면 여기는 우리 아버님들께서.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있는 이 많은 게 다 가죽이에요. 라이터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찢어볼게요. 진짜 가죽 아니라 바로 녹아버릴 거예요. 네. 저희는 전부 다 가죽이니까 믿고 나오셔도 돼요. 진짜 안 탔어. 네. 우와. 자, 오늘도 역시나 이곳 안산 상록수 체육관 볼거리가 정말 풍성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는 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보호대가 있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저희는 네. 이제 속옷인데요. 네. 속옷 같은 경우에는 봉제선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 지금 가을에 입으시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오. 땀을 흡수를 빨리 해주는 네. 기능성 소재로 나왔습니다. 기미 차단 마스크로 해서 마스크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보통 운전하실 때도 그렇고 요즘에 등산 많이 가시잖아요. 네네. 등산하실 때도 마스크를 써주시면은 기미 차단 마스크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한번 이렇게 굉장히 좀 예뻐요. 착용해 볼게요. 네. 깔끔하죠? 오! 어머, 어때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저희 둘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런 박람회의 또 묘미. 이 간식거리 아니겠습니까? 야, 박람회장 우리 사장님들은 또 인심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요거는 또 안 먹어볼 수 없죠,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제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깨강정은요 저희는 설탕을 넣지 않습니다. 진짜요? 무조총을 직접 달여서 하는 거거든요. 와, 근데 이렇게 달고 맛있어요? 예, 맞습니다. 무조총 자체가 일단 당분이 약해가지고 드시기도 좋은데요. 땅콩하고 깨를 갈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되게 고소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겁니다. 야, 예. 이게 하이라이트가 아니었어요? 예, 그 하이라이트. 진짜 맛있는 거 저희가 호박 맛집이라고 그래서 요것도 하나 맛 한번 보세요. 황금 호박칩이네요. 예. 얘는 황금 호박이라고 그래서 늙은 호박하고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뻑뻑하지 않아서 어르신들 영양 간식에 좋은데 시중에서 많은 과자들이 방부제 색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들어가지 않아서 맛 자체가 깔끔하셔서요. 요거는 약간 죄책감 없이 아가야 과자 많이 먹어. 더 먹어도 돼. 되도록 할 수 많이 있- 드시면 좋아요. 할 수 예.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참새가 방앗간을 어찌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구수한 냄새가 야, 발걸음을 저절로 여기로 오게 만들더라고요. 네, 국산 땅콩이고 네. 햇땅콩이에요. 저희가 햇땅콩. 여기서 바로바로 뽑기 때문에 오. 훨씬 고소하고 맛있고요. 박람회장 안에서 직접 땅콩을 볶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직접 뽑기 때문에 오. 다른 데 시중에 파는 것보다 네. 훨씬 고소하고 맛있고요. 요번에 율무, 생강인데요. 생강이다, 생강. 요거는 어. 기관지에도 엄청 좋고 기침 가래나 목감기 같은 데도 엄청 좋아요.
이렇게 또 약간 달달함이 추가된 칩으로 먹으면 조금 더 다양하게 좀 활용을 섭취를 해볼 수 있으니까 이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곳 안산 상록수 체육관에는 이렇게 구수한 갓볶은 땅콩도 만나볼 수가 있고요. 그 옆에는 어머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간식들이 아주 그냥 많이 있네요. 노가리인데 네. 그냥 노가리가 아니라 햇 노가리네요. 햇노가리고요. 자, 그냥 노가리가 아니라는 게 맞습니다. 네. 명태는 구워놓으면 살이 좀 파실파실 흩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얘는 대구 노가리예요. 밥도둑, 또 그다음에 술안주에 술안주. 아주 최고로 좋을 수도 있고요. 네, 예. 햇 노가리입니다. 네. 그것도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예. 와, 이것도 부드럽다 네, 싶었네. 네, 네. 자, 이곳에는 또 어머나 몸에 좋은 홍삼 아닌가요,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인삼에서 충남 금산에서 충남 금산. 예, 어. 인삼 금산 아닙니까? 맞아요. 자, 이게 홍삼과 흑삼을 갖고 나왔습니다. 오, 저는 홍삼 이렇게 봤는데 흑삼은 또 예, 이게 바로 처음 봐요. 흑삼입니다. 우와. 이게 인삼을 3번 쳐도 말리면 이게 홍삼이 되고요. 네네. 9번 쳐도 말려야 이게 바로 흑삼이 됩니다. 그럼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더 좋죠. 와, 색깔 흑삼 봐, 한번 색깔 봐. 드셔보실래요? 색깔 봐. 예. 와, 색깔 봐요, 여러분, 진짜. 야, 진한, 정말 진한 네, 검정색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오, 오. 야, 요게 산에 정말 이 깊은 향이 이렇게 쭉 퍼지면서 마지막에 약간 이 씁쓸한 맛? 예, 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먹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예, 맞습니다. 와, 이번에는 와 정말 다양한 공구 제품들이 여기에 있네요. 사실 가정에서 네. 있는 듯 없는 듯 그러죠. 하지만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예, 보통 이제 나무나 정원 같은 거 꾸미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네. 분들 전지하시려면 옛날엔 수동으로 많이 했어요. 요거는 직접 오셔가지고 한 번씩 잘라보세요. 너무 편하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분사 갖고 6가지로 돌려만 주시면 돼요. 요거는 정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세게 나와요. 1단, 2단, 3단. 요것도 제가 한번 쏴볼게요. 자. 그냥 꾹 누르시면 돼요. 고개 1단, 2단, 3단. 와! 야, 사장님, 요거는 물줄기가 얼마나 센지 진짜 묵은 때를 아주 네. 그냥 싹싹 벗겨내줄 수 있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자, 이 다음 부스는요, 여러분. 저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우리 주부들의 필수템이 많이 있는. 그렇죠. 네. 저희는 이런 것도 그다음에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비누도 비누도 있고 타올도 대나무 샤워타올. 있고. 네, 아, 많이 있어요. 이쪽에 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동안 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건데 맞아요. 요거 이제 뭐 이렇게 덮개. 그렇죠. 그쵸? 요거는 이제 실리콘이에요. 네. 실리콘이라는 거는 모래 추출물이에요. 네. 그래서 아기들 우유병 꼭지를 예로 만들어요. 아. 물병이 있어요. 저희가 물병까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세척이 좋고 삶아도 되니까 너무 좋은데 한 가지 더 이렇게 접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어디 가방에다 딱 넣어갖고 다니시다가 네. 접어서 다니시면 그냥 쉬워요. 이렇게 똘똘똘 말아서 이렇게만 하면 딱 접어지거든요. 네. 뜨거운 거 들어가도 실리콘이니까 한경으로만 없고 접을 수 있고 가방에 넣기 좋고. 자, 바로 또 이 옆쪽에는 이야, 또 건강과 관련된 제품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국내산 100% 흑염소를 저희가 지금 해서 갖고 나왔는데요. 흑염소요? 국내 청정 지역입니다. 오. 지리산에서 저희가 직접 방목해서 키운 거거든요. 이렇게 진해요. 진짜 진하게 잘 우려내서 만든 거라서 네. 저 사실 흑염소 이 즙은 처음 먹어보거든요. 이게 특히 요즘처럼 환절기 있잖아요. 겨울에 감기에도 정말 좋고요. 말로만 들었는데 흑염소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냄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전혀 그런 뭐 냄새나 이런 것도 없고 먹기에 저는 너무 편안하게 지금 한 잔 다 마셨잖아요. 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안산 상록수 체육관에는요. 다양한 정말 제품들과 더불어서 바로 이쪽에는 따뜻함과 또 편안함까지 전달하는 부스죠. 이야, 이불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부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여기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불이 있습니다. 네. 국내산 이불이라서요. 먼지 진드기 알러지가 없고요. 모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드밤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친환경적이고요. 네. 요거 한번 만져보세요, 요 이불. 요거. 예. 어떠세요? 너무 부드럽고 좋아요. 실크 느낌 나지 않으세요? 네. 요거는 이제 텐셀로 만든 거예요. 유칼립투스 나무로 만드는 거다 보니까 네. 이제 아토피나 알러지, 그러면 피부 가려움증 있으신 분들 쓰시기에 너무나 좋고요.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 100%에 모카솜이 1000g이 들어가 있어서 먼지 네. 진드기 알러지가 없는데요. 얘네는 이불로만 쓰는 게 아니라 소파, 등커버 이런 걸로 써주기도 너무나 좋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거 지금 박람회장 정말 부스들이 아주 가득한데요. 여러분, 이곳 상록수 체육관 정말 빈틈없이 꽉꽉 부스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통로 복도까지 이렇게 부스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어떤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얘는 친환경 소재로 만든 규조토 발매트입니다. 발매트, 사실 예, 이거 무릎 발매트 하면 사장님 네. 내 집안의 첫인상을 그렇죠. 결정하는 그런 매트이지 않나 예, 싶어요. 예, 집도 화사하고 맞아요. 예, 위생적이고. 사장님, 그러면 제가 한번 뿌려볼게요. 네, 한번 직접 뿌려보세요. 자, 진짜 흡수가 잘 되는지 주부의 마음으로. 네. 자, 이렇게. 자, 물 뿌렸습니다. 와! 흡수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뿌리자마자 지금 바로 이렇게 지금 쫙 물이 스며들면서 흡수가 되고 있거든요. 네. 우와. 흡수가 됐다가 또 바로 발수가 돼요. 요게 또 보니까 뭐 크기도 다양하고 디자인도 다양한 것 네. 같아서 예, 예. 내 집안 공간에 맞게 잘 활용해서 와서 직접 밟아보시고 체험해보시고 네. 자, 여러분, 요리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바로 도마이지 않을까 싶은데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와, 여기는 지금 원목 도마부터 이렇게 쭉 해서 다양한 지금 주방 용품들이 마련이 돼 있네요. 네. 잠깐만요. 우리 사장님, 머리카락에도 지금 젓가락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뭐예요? 네. 요거는 이제 뭐 비녀처럼 이렇게 쓰려고 그냥 이렇게 꽂아놓은 컨셉입니다. 아, 컨셉. 배를 만드는 티크나무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아주 강한 나무예요. 물에 강하니까 곰팡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서 이제 일단은 여기 밥주걱 같은 경우는 주걱. 네. 이거는 이제 친환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물에 담가놓고 진짜 드셔도 부드럽다. 되고요. 원목 도마까지 이렇게 있어요, 사장님. 요거 유칼립투스랑 요 블랙우드예요. 아, 요거는 저는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나무 자체가 검은 나무래요. 그래서 네. 이게 블랙우드인데 이건 이제 이렇게 엄청 강해요. 만져보시면 진짜 견고하다. 네, 견고하고 내구성이죠. 와, 아니 근데 요즘에는 진짜 이 도마가 그냥 음식 자르는 용도가 아니라 플레이팅 예쁘게 해서 손님도 왔을 때 이렇게 예쁘게 네. 내놓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플레이팅도 가능하고요. 네, 그런 도마일 것 같아서. 주방에 안 쓰실 때 세워놓으면 인테리어 효과도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곳 안산 상록수 체육관 정말 버리는 공간 하나 없이 입구까지 제품들이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와, 여기는 이렇게 나와 보니까 여러분, 한국인이라면 김치 없이는 못 살아. 김치 없이는 못 살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정말 못 살아. 사장님, 마스크 살짝만 내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어떤 부스인지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전라남도 요수에서요. 요수의 그 바닷바람 냄새, 거하고 맛있고 깊은 냄새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산에 왔고요. 지금 이제 날씨가 춥다 보니까 김장철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주부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 김장 김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렴하고 맛있는 김치를 맛을 보여주고 제가 이 맛있는 부분을요. 이렇게 해서 우리 리포터님께 한번 자, 한번 먹어볼게요. 예.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있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야, 요게 바로 전라남도 여수의 맛. 예, 맞습니다. 딱 중요하게 맛있구만. 예, 겁나게 맛있어. 예. 겁나게 맛있구만. 아, 이렇게 또 김치를 한번 시식하고 나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여러분, 김장할 때 김치만 하나요? 아니죠. 옆에서 고기도 같이 먹잖아요. 여러분, 여기 짜잔! 네, 제주.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지금 맛있게 고기를 굽고 계시는데 어디에서 온 어떤 고기예요? 네, 제주 청정리역에서 자란 제주산 흑돼지입니다. 아니, 그 유명하고 맛있다는 네. 제주산 흑돼지를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와,
네, 요거는 이제 찌개용이랑 불고기용이에요. 근데 저희 거는 이렇게 구워 드셔도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좀 맛을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요걸로. 요거는 불고기용입니다. 불고기용. 네. 맛있겠다. 어떠세요? 너무 맛. 어쩜 이렇게 고기 잡내가 안 나요? 네, 이거는 이제 제주 돼지 뒷다리인데도 와, 제주 돼지는 잡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워 드셔도 너무 맛있습니다. 네. 너무 맛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겼는데요. 자, 이렇게 판매자와 소비자가 같이 만날 수 있는 이번 박람회 같은 팔로개척의 장이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중소기업 그리고 농특산물 앞으로도 더욱더 번창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자동차 전문 기자 장진택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자동차 소식입니까? 네, 요즘 자동차 시장에서는 기술 경제만큼이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사람의 감정을 읽는 마케팅입니다. 자, 차를 잘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구매로 이어지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최근 자동차 회사들은요,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기보다는 사람 중심의 스토리와 진심을 담은 마케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중에서도 이 기업들이 가장 공들이는 그 진심 마케팅의 무대, 바로 스포츠인데요. 네. 이 해외 스포츠 마케팅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기업들이 이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이 해외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이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이 스포츠이기 때문이죠. 맞아요. 사실 스포츠라는 게 뭐 인종, 문화, 언어를 다 뛰어넘는 소통의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해외 스포츠 마케팅에 열을 올리게 된 게 어떤 마케팅보다 효과가 크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특히 직접적인 매출 증가뿐 아니라 이 브랜드 인지도도 상승하고요. 그리고 이미지 개선 같은 그런 무형의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인데 이 결국 스포츠는 열정과 감동이 함께하는 무대이고 또 기업에게는 이 전 세계 소비자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이런 통로인 셈이죠. 네.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진심 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까? 네, 먼저 국내 자동차 기업 H사는요, 오랜 시간 집중, 이 종목을 좀 꾸준히, 한 종목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확함과 집중력을 상징하는 양궁이죠. 자, 무려 19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한결같이 후원해 하면서 한국 양궁의 황금기를 함께 만든 조력자로 불릴 정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H사는 단순한 후원을 넘어서 차량 기술을 활용한 훈련 장비 개발과 이 시설 개선에도 직접 참여해서 선수들의 집중력과 실력 향상을 힘써 왔는데요. 또한 양궁뿐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도 브랜드 철학을 담은 스토리가 있는 후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동화와 고성능 기술력을 보여주는 모터스포츠, WRC,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 G사의 경우에는 이 세계적인 프로골프 대회 후원을 통해서 품격과 예의를 중시하는 브랜드 철학을 글로벌 무대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단순한 후원을 넘어서 기술과 철학을 녹여낸 이 진심 마케팅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진심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또 다른 자동차 기업 어디가 있을까요? 자,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사라포바. 테니스. 예. 자, 국내 자동차 기업 K사는 무려 20년 넘게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와 함께 진심 어린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세계 4대 그랜드슬램 대회 중에 하나인 그 호주 오픈을 공식 후원하면서 스포츠가 곧 사람을 잇는 언어다, 이런 브랜드 메시지를 꾸준히 전해왔습니다. 네, 특히 K사는 이 단순히 대회를 후원하는 것을 넘어서 이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이라는 한 사람의 열정과 회복의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 왔는데요. 이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힘들 때도 이 회복을 응원하는 캠페인을
열면서 그 여정을 브랜드의 이야기로 녹여냈습니다. 이 K사는 이 나달과의 파트너십 21주년을 맞아서 이 서울 성수동의 기업 체험관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이 조인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야, 21년이면 그냥 단순한 광고 모델을 넘어서서 이거는 뭐 동반자 관계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이번 조인식에서도 특별한 게 있었다면서요? 이번 조인식에는요, K사 사장과 라파엘 다날이 참석해서 지속 가능한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기념 명판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브랜드와 사람이 함께 성장해온 이야기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이 주니어 테니스 선수들과 팬, 이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한 토크 세션도 열렸는데요. 네. 이 나달 선수는 무려 12년 만에 방한이었는데 이 K사의 전기차를 직접 타본 경험, 그리고 K사와의 인연, 그리고 미래 비전까지 이 진심 어린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냈다고 합니다. 네, 이걸 보니까 기술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고 그 진심을 풀어내는 그 스토리가 굉장히 소중하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동차 관련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자, 그 법이 알고 싶다. 월요일의 고민 해결사 이효선 상담 심리 전문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월요일의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교수님 오늘 주제는요? 네, 저희 함께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어떻게 배달 음식 많이 드십니까? 네. 네. 그렇죠. 이렇게 기뻐할 수가요. 네. 우리가 이제 귀찮을 때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너무 요새는 잘 돼 있다 보니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는데 자, 이 배달 음식과 관련된 정말 황당한 이야기가 저희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희 함께할 첫 번째 얘기 바로 이겁니다. 위생장갑 끼고 야무지게 배달 음식 먹은 기사. 자, 어찌된 이야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왜 그런 말 있죠? 일하는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 자영업자다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에 창업을 준비하다가 남들이 제일 많이 한다는 치킨집을 차렸는데요. 다행히 뭐 그럭저럭 장사가 잘 되고 좋은 단골들도 확보하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네, 행복치킨입니다. 여보세요? 저 아까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시켰던 집인데요. 아니 사장님, 대체 먹다 남은 걸 보내주면 어쩌자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먹다 남은 거라뇨? 치킨은 다 식어서 눅눅하고 막 양념은 덕지덕지 발라져 있고 거기다 양은 또 누가 뭐 쏙 빼먹은 것처럼 반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걸 저한테 먹으라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있나요? 분명히 한 마리 반듯하게 따뜻하게 포장해서 가져다 드렸는데요. 아니 그럼 제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진 보낼 테니까 눈이 있으면 한번 보시라고요. 그렇게 손님이 항의 끝에 보낸 사진을 보고 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 치킨은 절반밖에 남지 않았고 누군가 이미 손댄 듯한 흔적이 가득했던 건데요. 비슷한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자 저는 결국 범인을 잡겠다 마음 먹었고 며칠간의 잠복 끝에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범인을 본 순간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니 아주분이 아까 저희 집 치킨 배달 갔던 기사님 맞으시죠? 아우 깜짝이야. 아우 세상에. 아니 위생장갑까지 끼고 지금 배달 간 치킨 이렇게 함부로 드시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티났나?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주문이 취소돼서 자체 폐기된 음식이라 그냥 먹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아니 뭐라고요? 아니 그 말을 지금 그 말에 책임지실 수가 있어요? 응? 제가 한번 손님한테 전화 걸어서 그 사실 한번 확인해 봐요. 죄송합니다.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한 끼도 못 먹었더니 배가 너무 고파서 그만 한 번만 봐주세요, 선생님. 아니 배가 고프다고 이렇게 손님 배달 음식 함부로 먹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거 엄연한 절도죄인 거 모르세요? 에? 당장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알고 보니 저희 치킨을 배달하던 배달 기사님이 어려운 사정에 배가 고프다면서 몰래 음식을 빼먹은 건데 하지만 불쌍하다고 이 일을 봐주면 또다시 이 일이 반복될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떡해.
이거는 마음이 아프다. 정말 듣기만 해도 황당한 사연인데 이게 실화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이 사연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A 씨가 자영업으로 치킨집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일을 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배달한 치킨이 왔는데 이거 누가 먹다 남긴 것 같다. 그런데 이 항의를 받고 나서 확인을 해봤더니 음식 양이 절반 가까이 사실상 줄어 있었고 거기다 소스가 이미 버무려져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근데 이 A 씨가 배달기사였던 B 씨를 의심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 앱 측에서는 뭐라 그랬냐. 명확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손실보상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근데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다른 배달기사가 이 영상 하나를 보내주는데 이 영상에 뭐가 있었는가. 그 배달기사 B 씨가 길거리에서 위생장갑을 낀 채로 젓가락으로 마라탕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믿을 수 없어서 A 씨가 직접 이제 가서 찾아오기 전에 이 사람이 도대체 의심스러운데 방법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며칠 뒤 드디어 B 씨가 가게 음식을 배달하는 과정을 이 A 씨인 주인이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라가 보니 계단에서 음식을 먹는 장면을 직접 포착했어요. 경찰 신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B 씨가 뭐라 그랬는가? 제가 사정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또 사과도 했어요. 그런데 A 씨는 봐주면 볼 것 없이 다시 반복될 게 뻔하지 않느냐. 그렇지. 다음 어찌해야 될지 대응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일을 해서 그 대가로 돈을 받아서 그걸로 밥을 사 드셔야죠. 그렇죠. 그럼요. 배달해야 되는 음식을 그러면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돈이 아쉬우면 은행에 있는 돈을 집에 가져가도 되는 거냐 이거죠. 저거는 법을 어긴 거죠. 그렇죠. 사실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처벌은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쟁점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처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안에서 피해자가 누구인가, 형사 책임을 물을 주체가 누구인가,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금 배달 중인 이 치킨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배달된 치킨의 법적 소유권. 그럼 당연히 치킨을 배달시킨 사람, 주문한 사람, 그 사람이 주인 아니에요? 아니죠. 이게 잘 따져봐야 돼요. 엄밀히 이게 배달되기 전에는 소유권은 치킨 주인. 네, 그리고 배달이 돼야지 소유권이 이전이 될 뭐 이런 개념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주문을 했으니까 내가 주인 아니에요? 주문한 사람이? 입금이 됐잖아요. 돈이랑 달리 이게 소유권의 주체가 더듬지 마시고요. 또 이거 OX 어쨌든 내가 이렇게 딱 가져야 이게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집 앞에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저 장gin택 기자님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맞아요. 근데 이 치킨의 그런 법적 소유권이 일단 중요한 건가요? 먼저 장gin택 기자님 정답 외쳐드릴게요. 맞다니까. 친하게 지내요 우리. 나 말만 하면 안 믿으려고 다들. 근데 일단 정리할 부분은요. 이렇게 내가 배달시킨 음식을 배달원이 중간에 먹었다. 피해자는 일단 배달을 시켰던 주문자 맞습니다. 그렇다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한다거나 주문 취소를 한다거나 이런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으면 분명하고요. 지금 치킨 소유권에 따져본 건 누가 절도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가 그 부분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판례에서도 명확하게 배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배달이 완료된 시점, 그러니까 이 물건이 인도된 시점에야 주문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보고 배달 중인 상황이라면 여전히 가게 주인이 이 치킨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 내가 돈을 이미 지불했다. 나는 금전을 다 낸 상황이기 때문에 주문자 입장에서는 내 치킨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배달 중이라면 돈을 미리 지불했어도 일단 현 상황까지 배달 직전까지는 가게 주인이 이 치킨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가게 주인이 직접 이와 관련해서 고소, 절도죄로 신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피해를 본 이 주문자 역시도 고발이라는 형태로 이런 부분을 문제 삼을 수는 있는데 사실 처벌까지 이루어지기가 쉽지는 않은 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CCTV나 영상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명백한데 이걸 중간에 배달 중에 누가 먹었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함께 앞서 영상을 봤잖아요. 위생장갑까지 끼고 음식을 계단에 서서 먹는 모습.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 크게 3가지 정도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이제 절도에 대한 검토, 그리고 두 번째 횡령죄에 대한 검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업무방해죄 이런 거를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절도가 뭐예요? 남의 물건 몰래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치킨이 점주 것이든 소비자 것이든 이 배달 기사분의 것은 아니에요. 그럼요. 몰래 갖고 갔죠. 어디로? 자기 배로. 그럼 이거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배달 기사님은 어쨌든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배달을 하는 동안에는. 근데 그거를 또 어디로 끌었겠죠? 배로. 그럼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횡령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방해죄를 우리가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이제 이 배달 기사분이 저렇게 좀 몰래 빼 드시고 이제 다시 막 이렇게 배달하러 가십니다. 그럼 입 이렇게 닦고 먹은 거 닦고 또 다른 콜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데로 가요. 이게 뭐냐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속임수예요. 나 안 먹었는데 그리고 다른 콜 받아서 또 가고 또 오셔가지고 또 안 먹었는데요. 염리동 콜 들어왔습니다. 또 가시고. 이거는 사실 점주 입장에서 보면 점주의 업무를 방해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런 행위가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상습적으로 계속 일어났어요. 입 닫고 또 먹고, 입 닫고 또 먹고, 입 닫고 또 먹고. 이거는 뭐가 될 수가 있다? 상습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19 시기에 배달 주문이 급격히 늘면서 그때 이렇게 음식 빼먹기 논란이 일고 보도도 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안 인터넷 커뮤니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 배달된 음식을 몰래 빼먹었다. 배달 기사가 빼먹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문 앞에 놓여진 음식을 몰래 먹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도 왕왕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게 몰래 빼먹기 쉬운 음식으로 꼽히는 게요. 탕수육과 순살치킨이었습니다. 빼먹어도 잘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 몰래 먹기 어려운 음식으로는 감자탕, 떡볶이 이렇게 열었을 때 먹고 나면 뚜껑에 국물이 묻는 음식은 먹기가 어렵다,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글도 나왔는데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런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아니 뷔페입니까? 감자탕 먹었다가 떡볶이 먹었다가 치킨 먹었다가. 아니 근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그 뿌링땡이라는 치킨 시켜 먹었거든요. 근데 그 무슨 테이프가 이렇게 안 그래도 붙여져 있더라고. 이게 뭐 안심 테이프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막 택배 같은 거 시켜 보면은 그 택배 안에 물건이 훼손되지 않게 하게끔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붙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절취해서 이렇게 뜯지 않습니까? 배달 업계에도 이제 이런 게 도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결국에는 안심 스티커라고 해서 이렇게 배달, 예를 들어서 치킨이면은 치킨 포장 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안심 스티커를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런 종이 박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게 스티커를 한 번을 떼면은 티가 바로 나요. 근데 플라스틱 용기에도 배달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기술이 늘어가지고 조심조심 떼서 다시 잘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고, 사실 점주 측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잘못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저 스티커도 다 비용이라는 거예요. 맞아. 근데 이 비용을 점주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잘못이 아닌 걸로 인해 예전과 다르게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거죠. 사서 드시지 왜 이렇게. 아니 배달 어플 본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손실 보상 처리가 어렵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긴 증거가 있긴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 배달이라는 게 참 편리한데, 편리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 구조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맞아요. 옛날에 우리가 중국집에서 짜장면 시켜 먹을 때 생각하면은요, 이 중국집에 속해 있는 중국집에서 일하는 배달 기사님이 직접 오토바이로 철가방에 들고 짜장면 실어가지고 배달해 주셨어요. 근데 요즘은 배달해 주시는 분이 그 가게 소속이 아닙니다. 이제 배달 어플리케이션이 이 배달을 중개해 주는 구조인데, 이 배달 어플리케이션은 어디까지나 가게와 배달 기사님을 매칭해주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나면 가게는 가게대로 배달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가 되는 거고, 또 배달 어플리케이션은 저희는 배달 기사를 배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적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자면 모두의 책임인데, 역으로 말하면 모두의 책임이 아닌 일도 벌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분쟁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책임 소재의 공방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또 어려운 부분이요. 이 가게 입장에서는
어찌 보자면 지금 배달 기사님이 더 갑이고 가게가 을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게에서는 이런 주문이 들어왔어요, 배달해 주세요를 어플리케이션에 올리면 이제 배달 기사들이 그 콜을 선점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어떤 가게도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내가 제대로 이 손님들이 바로바로 배달해 받지 못하면 좀 어려운 위치에 설 수도 있다는 그렇죠. 것들이 또 소상공인 분들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달 기사는 기사대로 가게 주인은 주인대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건 맞지만 이 구조가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내 가게는 영업이 안 되고 맞아요. 또 배달 기사는 제대로 콜을 받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 서로 눈치를 보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이 주문한 소비자들이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택배 같은 경우는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거나 그렇게 되면 훼손되거나 하면 택배 회사에서 다 처리해 주잖아요. 근데 배달 앱 같은 경우는 이런 보상 시스템, 배상 시스템 이런 거 잘 돼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택배 같은 경우에는 네. 운송사업법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택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택배 회사에서 일단 그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구상권을 그 택배 기사님한테 청구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비교적 이제 단계별로 책임 소재도 명확해요. 뭐 예를 들어서 네. 그 배송을 하는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집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문 앞에 놔두어 주세요. 아, 맞아요. 라고 해서 이제 기사님께서 그 곳에 그대로 배송을 하고 그냥 가셨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네. 그런 경우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맞아. 그냥 놓고 그 사진 찍어가지고 문 앞에 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 운송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기사님 혹은 그 택배 회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 얘기가 나왔던 이런 사례는 좀 달라요. 왜?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단순 중개 플랫폼인데요, 우리는? 우리는 뭐 운송회사가 아니에요. 그냥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사실 이 운송사업법의 적용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에도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물어야 될지 좀 애매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이게 뭐 이런 식이라 그러면은 그냥 그 자영업자, 그 음식점 하시는 분이랑 또 음식 배달 시켜 먹는 이 소비자, 요 사람들만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은데 요거는 좀 법적인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은데. 대책이 필요해요. 사실 이 배달 어플리케이션 이용을 하는 횟수가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막 문제가 되고 하니까 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 우리는 단순 중개자고 플랫폼이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의 목소리가 이제 꾸준히 제기가 됐었죠. 그래서 자구책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 커다란 업체 측에서 뭐 예를 들어서 손실 보상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재배달 보상 정책이라든지 이런 자구책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이런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이 플랫폼 업체들의 그 대응이 굉장히 미온적이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정위에서 2021년에 이런 조항들이 있었어요. 나는 배송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러한 어떤 약관이 그 업체 측에 있었던 거예요. 플랫폼 업체 측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불공정하다라고 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떤 후기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네. 어플리케이션에. 그러면은 그거를 일방적으로 삭제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불공정하다. 그리고 어떤 점주 측과의 계약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도 불공정하다라고 해서 공정위의 지침이 있었고 어쨌든 조금씩 이렇게 나아가고 발전돼가고 있기는 합니다. 배달앱이 이제는 생활 필수가 된 것 그럼요. 같아요. 네. 그럴 만큼 이제 책임하고 관리에 대한 부분도 탄탄하게 좀 돼야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음의 가면을 벗고 진짜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이호선의 복면 상담소.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네, 뭐 형제나 남매 사이의 갈등은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철들면 괜찮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또 나이가 들어도 이게 마음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굳어져서 냉랭해지기만 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복면 상담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사이 나쁜 남매 어떻게 화해시키죠? 어떤 고민인지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57세고요. 일남 일녀를 둔 아빠입니다. 애들이 너무
둘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사이가 너무 안 좋고 그래갖고 문제가 됐었는데 좀 크면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나아질 줄 알고 이제 계속 기다렸는데 근데 지금 꽤나 이제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그게 좀 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큰 아이는 26살 정도 됐고요. 이제 작은 애는 24살 지금 군대에 있습니다. 전방에 있는데요. 이제 전방에 있다가 첫 휴가 나왔을 때 이제 되게 반가웠죠. 이제 가족으로 반가워서 굉장히 오랫동안 안 보고 있었고 또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그 인사라도 조금 할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그 인사조차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그냥 본청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더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에 이제 좀 급해진 거죠. 마음이 좀. 이제 큰 누나하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너는 지금 상태가 동생하고 상태가 어느 상태냐 그랬더니 이제는 이제 관심이 아예 없기 때문에 편안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 자기 인식에서 이제 거의 지워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 무시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이 된 것 같아서 이제 저한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거죠. 이제 초등학교 초반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큰 애가 나와서 뭐 노래 같은 걸 하면 작은 애가 옆에 같이 막 달려와서 같이 노래도 하고 그다음에 뭐 손도 잘 잡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한 초등학교 이제 좀 고학년 이제 큰 애가 고학년 돼가면서부터 좀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특히 제일 안 좋았던 시기가 저희가 좀 이렇게 집을 좀 이렇게 구매를 해서 좀 작은 집, 큰 집에 살다가 좀 작은 집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몰랐는데 이제 애기 엄마한테 편지가 이렇게 왔다 그래요. 한 6개월 정도 지낸 다음에 자기 시키는 거 뭐든지 하겠다. 자기 뭐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다. 어머. 지금 자기 동생하고 같은 방 쓰는 것만은 좀 그거 좀 해방시켜달라 자꾸 그런 식으로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굉장히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이 둘 관계가 이대로 그냥 성장이 돼서 또 각자 이제 나이가 먹어서 또 자식들이 생기고 이 이후에도 이런 상태가 되면 둘 혈육이 딱 둘인데 이제 그 둘 사이가 그렇게 서먹해지고 멀어지면은 의지할 데도 없을 것 같고 외로울 것 같고 그런 게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자식 둘 이상 키우는 집에 보면 이 남매, 자매 늘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봐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 보기 안 좋은데 맞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딸 아들의 셋째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위 언니가 되게 약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뺏어 먹었어. 그래서 약했나 봐. 언니 거 뺏어 먹는다 혼나. 남동생 안 챙겼다고 혼나. 중간에 끼어서 많이 혼나기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언니들하고 너무 우애 좋거든요. 형제들이 최고인 것 같은데도 맞아요. 예전에 거의 어렸을 때 그 잠깐 싸웠던 거 그 기억만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여긴 너무 안타깝네. 둘인데. 저는 누나가 맨 위고 그다음에 형 있고 저는 막내인데 누나는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고 또 엄마 아빠가 다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누나가 다 밥도 챙겨주고 그래서 누나가 거의 엄마 같은 역할에서 누나랑은 보통 대립되거나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근데 형은 2살밖에 차이 안 나고 방도 같이 쓰고 뭐 장난감도 같이 사고 그러니까 형이랑은 언제나 맨날 싸웠어. 맞아요. 지금도 약간 서먹서먹해요. 근데 사례자분이세요? 아주 편하진 않아 형이랑. 누나는 요즘 편한데. 2살 차이인 형이랑 많이 싸웠잖아요. 저는 그렇죠. 1살 차이거든요. 연년생이니까 사실은 어렸을 때도 언니로 안 보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싸움의 시작인 거야. 저는 맘먹으려고 그러고 언니는 같이 아기인데 자꾸 양보하라고. 그러니까 사실 엄마가 저는 좀 힘드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중간에서. 맞아. 근데 이렇게 자식이 사이가 멀어지고 이러는 보는 부모는 참 그게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또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요. 맞아. 참 이 부모 마음도 그죠? 참 쉽지 않은 주제인데 뭐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중에 다루긴 하겠지만 분명한 건 일반적으로 보자면
부모는 근원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식은 심장이에요. 그래서 큰애는 좌심방, 작은애는 우심방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투고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 내 심장이 너무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너무 얼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라 부모 입장에서는 내 부모가 다투는 것보다 내 자식이 다투는 게 더 아프고 또 힘들고 맞아. 이런 과정이 잘 풀리지 않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게 양육의 실패인가 아니면 조정의 실패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라는 사람의 가족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뭐 때문인가? 그게 아이들 때문인가? 아니면 나 때문인가? 이 부부들 또 이 가족 간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자꾸 파헤쳐 가려고 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근원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런 냉랭한 가족 분위기 자체가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고통이죠. 그렇군요.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이 사이가 지속되면 진짜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지낼 수밖에 맞아. 없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사연자분께서는 예전에는 사이가 좀 괜찮았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어릴 때. 이제 집을 사면서 조금 좁은 집으로 가고 방을 같이 쓰면서 그때부터 관계가 좀 안 좋아졌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이런 변화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교수님?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집에 부모가 알지 못하는 뭔 일이 있었어요.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남매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 다 있을 수 있어요. 또 누적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갈등이 아주 냉랭한 상태로 갔다는 건 뭔가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이 뭐든지 간에 부모로서 생각을 해보면 자식을 키운다는 게 말입니다. 이들이 기본적으로 서로 독립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요. 맞아. 동시에 이들이 경쟁한다는 것도 압니다. 맞아. 큰애는 작은애와 경쟁하고 작은애는 또 큰애와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때로는 부모가 이들 경쟁시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큰 집에 있다가 좁은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남매가 굉장히 좁은 영역에서 함께 시공간을 같이 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이 아이들이 서로 존중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존중의 문제를 넘어서 공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개별적 공간을 작더라도 갖도록 해줘야 되는데 제가 눈여겨봤던 건 이 딸이 엄마에게 편지를 썼어요. 죽으려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살려달라는 뜻 같이 들리거든요. 이건 단순히 내 동생이 말을 안 듣고 내 동생이 나와 다투고 내 동생이 나와 경쟁합니다. 그래서 정말 짜증이 나요. 이 차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도대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딸이 여러 번 읍소를 했고 이 읍소에 부모가 제대로 그때 대응을 하지 못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게 지금은 뭐 모든 가족이 그렇지만 화해의 기회를 모색합니다. 근데 지금은 화해의 모드는 완전히 끝난 것 같고 상호 포기 단계로 들어간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포기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이 얘기는 누군가 그 사이에 둘 중 하나는 사과를 기대했고 또 용서를 기대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전혀 조정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세월이 지나가서 이게 사이에 지금 화석이 된 느낌이거든요. 이제 분명한 건 아쉽긴 합니다만 이 둘 사이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이걸 풀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아버님이 아이들에게 더 미안한 마음이 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보시죠. 근데 제가 조금 애들 앞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큰 애가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을 텐데 그러니까 동생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너무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있는 세상에 나온 것 자체가 자기한테는 불행이라고 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그때 욱해가지고 그 아들 목에다가 옷걸이 철사 옷걸이를 대갖고 제가 막 돌렸어요. 돌리고 네가 원하면 내가 죽여줄게 그래갖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도 트라우마고 또 아들한테도 트라우마고 누나한테도 트라우마 같아요. 그 뒤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저 너무 놀랐는데 교수님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다툼, 싸움 정도가 아니라 모두에게 정말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트라우마 정도가 아니고요. 그 집은 그때 그냥 얼어버린 거예요. 얼어버리고 지금까지도 이 해동이 되지 않은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런 엄청난 행위가 있었던 것도 엄청난 일인데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 그래.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있었고 그래. 이 아버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그리고 아버지도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한 거예요. 일단 둘 사이도 제가 볼 때는 화해가 되지 않았고요. 이 아버지와 아이들 사이에도 이 해빙기가 이 얼음이 풀리지 않은 상태인데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 둘은 앞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 아버지는 둘 중에 하나를 죽일 것이다. 이 아버지의 이 과격함과 이 아버지가 본인도 놀라서 한 행동이겠지만 맞아.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서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되게 된다는 건 보세요. 이 딸은 동생을 죽이고 싶었어요. 심정적으로는 아마 죽인 거나 다름없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굉장히 가혹하고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집은 앞으로 아버지에겐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요. 또 왜? 내가 힘들다고 얘기한 것 때문에 내 동생은 죽을 뻔한 거예요. 맞아. 또 내 동생이 죽을 뻔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실 죄책을 갖지 않아도 될 만큼 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건 온 가족이 서로를 죽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집안에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살다 보면 정말 가족들 안에 별일 다 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고 가족끼리만 알고 있는 가족 비밀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때로는 화해가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만 이 아버지가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만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아버지는 제가 볼 때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좀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빠져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엄마 뭐 했습니까? 엄마? 어머니 뭐 하셨어요? 분명히 이 가족 안에는 해변고 사이를 풀어주고 중재를 할 만한 적절한 대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시작은 해볼 필요 있고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버지 개인적으로 이 아이 둘 다 같이 만나지 마시고요. 그렇지. 따로 만나셔야 됩니다. 따로 만나셔서 내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너 얼마나 아팠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아들 만나서도 동일한 얘기 하시고요. 다만 이 둘 사이에 아버지가 해소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 부분은 당사자의 일이에요. 이거는 서로 간에 용납되지 못할 일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선 서로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대신 아버지가 했던 그 행위, 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장면을 봤던 딸도 상처를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뭐 하셔야 되냐? 너희들이 각자 편안해질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건 단기에 절대 풀릴 수가 없는 문제고요. 이 집안이 한꺼번에 온 집안이 얼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이 집에서 있었던 일이 앞으로도 시간이 꽤 걸릴 거란 얘기고 저는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있을 정도라면 그 전에도 꽤나 작지만 굉장히 폭발적인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이 가족이 함께 장기간에 풀어가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제가 볼 땐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고요. 또 쉽게 풀리지 않을 때 아버지 소망은 뭡니까? 이 아이들이 예전 그 어릴 시적 함께 노래를 불렀던 그 장면이 연출이 됐으면 좋겠는 거거든요.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대신 이 둘이 각자가 자기 생을 잘 살아간다면 그냥 그거 정도로 좀 만족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가족회의를 한번 해보고 싶다면 상담사를 사이에 끼고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볼 때 이거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네. 갈등의 원인이 뭔지도 모르는 채로 그렇죠. 그냥 강압적으로 봉합하려고 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초겨울 추위에 찬 바람까지 참 힘겨운 아침입니다. 밤사이에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면서 현재 서울의 기온은 3.9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도 10도 안팎으로 찬 공기가 맴돌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올 가을 들어서 첫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 발효 중인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까지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내일까지 때이른 추위가 나타납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을 2도를 보이면서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춥겠는데요. 주 중반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르겠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강풍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전국에 불어오는 강풍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더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따뜻한 외투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서울이 11도, 강릉과 대전이 12도, 광주와 대구가 13도에 그치면서 해가 중천인 한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북쪽에서 밀려오는 찬 공기가 구름을 밀어내면서 이번 주에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저도 오늘 뭣도 모르고 얇게 입고 왔다가 혼났는데 두툼하게 입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겨울옷을 좀 꺼내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코트 입었거든요. 두툼한 외투 챙겨 입으시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